평생을 음악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점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져가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악몽이었을 겁니다. 음악가에게 침묵만큼 잔인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줄어들수록 그가 만든 음악은 오히려 더 거대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혁명적으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마치 들리지 않는 세계에서 더 선명한 선율을 듣고 있는 사람처럼요. 오늘은 청력을 잃어가며 오히려 걸작을 만들어낸 천재 음악가 루트비 판 베토벤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선율이 있습니다. 바로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마지막 악장에 등장하는 환희의 송가죠. 베토벤은 이 작품을 1822년에 작곡하기 시작해서 1824년 그의 나이 54세 되던 해에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클래식 음악사의 길이 남을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많은 음악 평론가들은 이 교향곡을 베토벤의 최고 걸작이자 음악사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작품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 음악을 들어보면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경이로울 정도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베토벤이 이 곡을 완성할 당시 그는 이미 거의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청력이 완전히 0인지 여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적어도 사실상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수준에 가까웠다는 점에는 많은 연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웅장하고 섬세한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었는지, 이는 음악사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감동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베토벤의 청력 손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단서는 베토벤 자신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1802년 베토벤은 두 동생 칼과 요한에게 편지를 보냈고, 이것이 바로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 유언장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편지는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편지에서 베토벤은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 마음은 따뜻한 선의로 가득했고 언제나 위대한 일을 해내고 싶었단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나는 점점 심해지는 병으로 고통받아왔고 무능한 의사들 때문에 상태만 악화됐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버텨왔지만 결국 이 병이 평생 지속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활기찬 기질을 타고난 내가 사회적 즐거움까지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상상해보렴. 베토벤은 원래 매우 사교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는 걸 즐기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청력이 악화되면서 그는 점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고립감은 그의 마음에 매우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그는 이런 고통스러운 말도 남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더 크게 말해주세요. 소리 좀 질러주세요. 저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니 그게 얼마나 굴욕적인 상황인지 모를 것이다. 베토벤의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할 감각 능력의 결함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내가 가장 완벽하게 가지고 있던 그 감각을 내 직업에서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완벽한 능력을 말입니다. 여기서 베토벤이 말한 완벽한 감각이 바로 절대음감을 의미합니다. 절대음감은 기준음 없이도 들리는 소리가 어떤 음인지 즉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며, 머릿속에서 특정 음이나 화음, 나아가 전체 오케스트라 연주를 실제처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갖춘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드물죠. 혹시 1984년 영화 아마데우스를 기억하시나요? 영화 후반부에서 모차르트가 병상에서 레퀴엠을 작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몸은 쇠약한 상태이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고, 모차르트는 살리에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음악적 지시를 합니다. 이 장면은 절대음감의 놀라운 능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베토벤 역시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악보만 보아도 음악이 실제로 어떻게 들릴지 거의 완벽하게 떠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베토벤이 이런 상태에서 음악을 만들던 장면을 잠깐 상상해 보세요.
그는 거의 소리를 들을 수 없던 상황에서 전체 오케스트라의 모든 파트를 머릿속에서 구성해야 했습니다. 악보를 보기만 해도 음악이 어떻게 들릴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뜻이죠. 이건 정말로 초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청력 손실은 고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청력을 잃을 때도 고음부터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베토벤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피아노의 가장 높은 건반인 C8의 주파수는 약 4186Hz인데 이 정도 음역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 중에서도 중간보다 조금 높은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이런 고음 역대가 먼저 사라지기 시작했고 청력 손실이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지만 50대가 되면 보통 13,000Hz 이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20대 중반부터 이미 매우 큰 청력 손실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그 상태는 당시 80세 노인 수준의 청력과 비슷했을 것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만약 피아노의 가장 높은 음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베토벤이 자신이 만든 음악을 실제로 들었다면 어떤 소리였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 이해의 중요한 주파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00에서 4000Hz 범위에서 손실이 있으면 사람의 말소리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음성에서 가장 중요한 자음들이 이 주파수 대역에 몰려있기 때문이죠. 또한 베토벤은 이명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이명은 실제로 소리가 없는데도 귀에서 지속적으로 휘파람 소리, 삐소리 등 고음이 들리는 증상인데 특히 조용한 공간에서 더 심해지고 집중하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악을 상상하며 작곡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베토벤은 작곡을 위해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연필을 이로 물고 피아노 건반 덮개에 대어 진동을 느꼈고 피아노의 머리를 바짝 대고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피아노 다리를 잘라 바닥에 직접 놓아서 바닥 전체를 거대한 공명판처럼 사용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가며 그는 가능한 한 큰 소리를 느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작품은 점점 더 낮은 음역대로 기울어졌습니다. 월광 소나타를 들어보면 매우 낮은 음역대가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좁아졌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1816년경을 기점으로 혹은 그보다 조금 늦은 시점에 베토벤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는 사실상 거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기부터 그의 음악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웅장해졌습니다. 들리던 소리에 의존하던 시기에는 오히려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머릿속 상상력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마치 사슬에서 풀려난 것처럼 창작의 지평이 넓어진 겁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베토벤도 이명소리가 계속 들리는 가운데서도 완벽한 음악을 머릿속에서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능력입니다. 교향곡 9번 전체나 후기 현악 사중주들이 그의 머릿속에서는 실제보다 더 완벽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베토벤이 말년에 작곡한 현악 사중주 13번을 들어보면 그 섬세함과 깊이에 감탄하게 됩니다. 사실 12번부터 시작해서 그가 완전히 청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작곡한 모든 후기 현악 사중주들은 4개의 현악기가 만들어내는 미묘한 하모니와 서로 대화하는 듯한 선율들, 각 악기의 특성을 완벽하게 살린 편곡까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죠. 가장 슬픈 건 베토벤 본인은 이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실제로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연주회장에서 청중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었지만 그 음악 자체는 베토벤의 귀에는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서만 그 위대한 선율들이 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베토벤이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건 그의 뛰어난 절대음감, 엄청난 음악적 상상력, 거기에 굽히지 않는 의지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실제 음정보다 반음 정도 어긋나게 들리는 경우가 보고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연구와 사례들에서 이런 현상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베토벤이 교향곡 9번을 작곡한 나이가 52세에서 54세 사이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머릿속에서 들린 교향곡 9번은 실제보다 약간 낮았거나 높은 음정으로 들렸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추정이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베토벤의 창작 의지가 말년에 더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태에서 더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음악들이 나왔습니다. 후기 현악 4중주들을 들어보면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현대적인 화성과 리듬이 등장합니다. 이 음악들은 그 당시 청중들에게는 너무 낯설고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로 인정받죠. 베토벤의 대화수첩 역시 그의 말년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청력을 거의 완전히 잃은 후 베토벤은 다른 사람들과 필담으로 대화해야 했습니다. 이 대화수첩들을 보면 베토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음악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깊은 사유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교향곡 9번의 가사가 된 실러의 환희의 송가에 대한 베토벤의 애착은 매우 컸습니다.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라는 문구로 유명한 이 시를 베토벤은 젊은 시절부터 음악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결국 생애 후반에 그 꿈을 실현시킨 겁니다. 베토벤이 교향곡 9번을 초연했을 때의 일화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1824년 5월 7일 빈의 케른트너 투어 극장에서 초연이 열렸습니다. 베토벤은 지휘자와 함께 무대에 섰지만 실제 지휘는 다른 사람이 맡았고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이 연주되는 순간을 온몸으로 느끼려고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청중들은 엄청난 환호와 박수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청중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가수가 베토벤의 어깨를 돌려 청중을 향하게 했고 그제야 베토벤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보내는 뜨거운 환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순간 베토벤이 느꼈을 감정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베토벤의 음악 창작 과정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영감이 떠올라서 단숨에 음악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수없이 고치고 다듬어 완벽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스케치북을 보면 한 멜로디가 여러 형태로 반복되고 발전하는 과정이 마치 시뮬레이션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력을 거의 잃은 뒤에도 이런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피아노 역시 일반적인 피아노와 달랐습니다. 더 큰 소리가 나도록 개조된 피아노들이었는데 현을 더 굵게 하고 프레임을 강화해 더 강하게 타건해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베토벤이 실제로 들을 수 있었던 소리는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리적인 진동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에 더 많이 의존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이 남긴 음악들을 들어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만약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곡만 들어보고 싶다면 교향곡 9번의 마지막 악장만큼은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향곡 전체를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악 4중주도 굳이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말년의 작품들은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자신은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말이죠. 완전한 침묵 속에서 오직 상상력만으로 이런 감동적인 선율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베토벤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었을 때 오히려 그 상실이 더 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베토벤은 청력을 거의 잃어가면서도 그 침묵 속에서 인류 전체가 듣게 될 불멸의 음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던 그 완벽한 선율들은 실제로는 그의 귀에는 거의 닿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그의 상상력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단지 음악가 한 사람의 고난을 극복한 영웅담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하고 놀라운지 알려주는 중요한 예시처럼 느껴집니다. 베토벤의 삶을 보면 고통과 절망이 그를 무너뜨렸어야 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대신 그는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바로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더 완벽한 음악의 세계였죠. 이제 다시 베토벤이 직접 남긴 고백으로 돌아가 보면 그가 얼마나 절망과 싸우고 있었는지를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 굴욕감을 견디기 힘들어했고 자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감각을 잃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도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술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예술만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술이 그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는 베토벤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의 정신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세계에 가깝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태어난 이 음악들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의 마음을 울리고 있고 베토벤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이야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는 청력을 잃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세계를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우리가 지금 듣는 베토벤의 음악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세계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베토벤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는 이런 게 아닐까요? 소리를 잃어도 세상은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가 남긴 음악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